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오늘은 음악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음악 수업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학자 박형주입니다. 벌써 재미없어. 너무 저 슬펐을 거 아니에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싫어요. 백회인데 수학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오늘은 또 사실 꼭 수학 얘기만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둘 다 어려운 주제인데요. 수학이든 공부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우리 공부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회 주제를 이렇게 공부로 잡아봤는데 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쌤께서는 그야말로 공부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돼서 수학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 수학계를 대표하는 수학자이시자 또 전 총장님이세요. 대학 교육자이십니다.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와. 멋지신 분이죠.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공부 저도 애정 그건 아니고 관심은 있는데 참 이거 공부를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책을 펴고 문제를 풀고 뭐 이런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요. 특히 요즘은 학교를 마치고도 자신의 직업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게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평생 업데이트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게다가 이 디지털 기술 전환이 급격히 일어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없어지는 직업도 많고 새로 탄생하는 직업도 많고 내 직업이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 새롭게 배우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어떤 걸 해야 이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전 오늘 그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이 쌤과 함께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 for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come over us like a tsunami, which will change whole systems. 로댕.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그냥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이 성인들도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도 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새로운 기계들이 막 계속 나오고 그렇죠. 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니까 그걸 모르면요 커피 하나 주문도 이제 제대로 못해요. 키오스크로 네. 해야 하고. 늘 공부를 해야 돼 새로운 걸.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배울 필요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큰 기업에 몇 번 가봤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 말이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1년 버티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1년이요? 네, 1년도 버티기 힘들다. 그 사이에 이미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 새로운 부서에 갔을 때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인재가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던 문제, 이 겪어보지 않은 문제를 닥쳤을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갖는 것, 이런 거가 이제는 공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쌤, 뭔가 계속 끊임없이 습득해 나가야 되긴 하는데 그 습득만이 공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쌤이 생각하시는 공부의 정의가 있으세요? 그 수학자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질서를 찾는 사람들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전에는 한 분야를 열심히 판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여러 분야를 파는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이쪽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의 연결성 같은데요. 그래서 세상에 서로 다른 분야에 관심 갖고 관심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범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공부입니다. 세상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 어떤 것에 관심 있으신가요? 요즘에 공부하는 거, 요즘에 관심 있는 거. 네. 미국 주식.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은행의 이자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 너튜브를 하니까 오. 매일매일 항상 새로운 걸로 지난번에 올렸던 주제가 아닌 걸로 일주일에 5개에서 많으면 6개까지 올려야 되니까 정말 넓고 얕은 정도의 그런 공부를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 되게 많이 하요. 그게 이거는 진짜 공부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공부를 할 거 없고 그냥 이제 글쎄 여성 심리학 이런 거 네. 이런 거 정도 공부해야 되지 않나? 공부하지 마세요. 그걸 알아야. 예. 그쪽에 관심이 책으로 배우면 안 많으시군요. 되는데. 그러면 쌤은 요즘 네.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 공부가 가장 즐거우려면 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호모 루덴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놀이 유의형 인간.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의 차별성은 사실 유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최근에 만화책에 빠져서 지냅니다. 야, 좋네요, 선생님. 그래, 주제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만화책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예.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친한 그 프랑스 수학자가 있는데요. 세드릭 델란이라고 하는 2010년 필리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수학자인데 네. 이분이 만화과 함께 그 만화책을 썼어요. 프랑스어 만화책인데요. 달빛 몽상가라는 만화책인데 열심히 네. 읽고 있습니다. 저 만화책을 프랑스어로 실망인데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야.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저희 세계에서는 번역돼 있지 않은 만화책은 만화책이라고 원서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거리감 느껴지셨죠? 예, 너무 다른 근데 세계가. 만화책의 좋은 점은 그림이 많잖아요. 예. 그 그림만 대충 봐도 그냥 이제 네. 안 됩니다. 번역 안 됐지만 인정 안 해줍니다. 네. 제가 이제 올 초에 그 대학 총장 임기를 이제 4년 임기를 마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제가 뭘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 버킷리스트에 몇 개를 끄집어냈어요. 네. 근데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어 말하기와 듣기를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어학센터가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 제가 몇 달 가서 이제 말하기 듣기를 좀 배웠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 프랑스에서 불어로 좀 수학 강연을 하는 걸 목표로 선생님 그럼 본인 소개를 네, 프랑스어로 살짝 짧게 해줘보세요. QS Je m'appelle Hyungju Park and 어울려. je suis professeur de mathématiques. 아니 핵심 단어는 다 영어였던 것 같은. 아니 쌤 수학자신데 수학을 왠지 공부한다면 공부할 것 같은데 지금은 말씀하신 건 언어를 네.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언어 훈련과 수학적 훈련이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제 어릴 적 경험인데요. 일단 저는 그 반복을 너무 싫어해서 같은 책을 2번 못 읽는 그런 병이 있어요. 재미없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고쳐집니다. 한 번에 이거 한 외우시는 번에 거 다 아니에요? 외우고 막 이해하고 그건 아니고. 이런 거. 그건 아닌데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네. 비난이 쇄도하고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저한테는 큰 고민거리였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학생이 암기 과목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뭐 주위에 보이는 책이란 책은 다 읽는 뭐 이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금방 다 읽었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집을 이제 순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어머님들이 다 저를 알았어요. 가서 그 집에 있는 책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도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고향이 부여인데요. 거기 옆에 그 교육청 옆에 무슨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나다 순으로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본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간접 체험하잖아요. 네. 그럴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이게 학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 성적에 아주 눈에 띄지 않는 없는지 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는 뭐 그런 이제 초등학생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이제 됐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공부를 제가 잘하는 거예요. 어머나.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 그 왜 그랬나 지금 돌이켜 보니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언어인 영어를 배우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아주 빠져들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언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근데 그랬더니 수학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언어 훈련과 수학적 훈련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지금 자랑이 쭉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역대 마음이 좀 최고로 무거운데. 공감이 안 되는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난 잘해줬고. 잘 생각해 보면 한국어가 일단 깊이 있게 맞습니다. 지금 일단 언어를 끝내셨고 그걸 바탕으로 네. 영어를 하시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수학까지 잘하게 됐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됐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을 제일 못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영어나 일어나 독일어를 배웠는데 네. 그것도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니까 영어까지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구나. 네. 그걸 그냥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 그러죠. 과몰했다 뭐 이렇게 이게 근데 저만의 어떤 그 특이한 경험이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결이 돼 있어. 이번에 과학계 큰 경사가 있었잖아요. 그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리상을 이제 허준희 교수가 수상했는데요. 네.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허준희 교수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한 말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네. 어린 시절에 그런 수학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이 자기는 어릴 때 말꼬리 잇기 놀이를 좋아했고 그리고 중2 때부터는 중2병에 걸려서 시인이 되기를 꿈꿔서 막 거기에 올인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도 본인이 많이 썼거든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 개인의 시집을.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언어 훈련을 남들보다 많이 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수학적 훈련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이제 고불고불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고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쌤은 그러면 계속 그 대학 가고 나중에 연구하실 때까지 쭉 그냥 순탄하게 중학교 때부터는 계속 가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제가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남들한테 잘 안 했는데 이번에 허준희 교수가 너무나 그 자기의 그 고등학교 때 중퇴하고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좀 얻게 됐는데 저도 고등학교 1학년 후반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왜요? 사고 쳤어요? 이런 분이 자퇴했다 그러면 천재성으로 자퇴한 것 같아.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답을 찾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50분에 20문제 풀으라고 자꾸만 하시니까 이제 그게 자꾸만 틀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막 이렇게까지 밖에 못 풀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반복해서 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유형의 그 학생이어서 책도 2번 못 읽는데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10번을 푸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자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봐야지 하고 네. 영어로 된 원서를 한번 읽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 책방을 갔어요. 제일 가격이 싸고 두꺼운 책을 하나 딱 골랐어요. 이게 뭐였나요? 가성비가 높다. 근데 그게 보니까 아인슈타인 전기였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네. 아인슈타인 뽑으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것도 전기를 모르는- 이제 어쨌든 결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었거든요. 옆에다 사전 놓고. 와. 근데 이 사람이 낮에는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우주의 진리를 찾고 막 이런 생활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의 새로운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대학에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검정고시를 봐서. 저 물리학과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쵸. 그냥 아니 좀 그 책 죄송한데 이거 보고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인생이 다른 겁니까? 네, 이게- 쌤은 그 당시에 오락실 가고 싶고 이런 게 없었어요. 왜 매번 고등학교 가자마자 책방 가고 도서관 가고 왜 그런 데 가고 싶고 잘한다, 오락실 안 말잘한다. 갑니까? 쌤 관심 만화방은 많이 갔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이거 그것도 어디서 이거지? 어떡합니까? 네. 왜 다른 거지?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대학을 갔더니 수학과에 가서 이제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전에 아인슈타인에서 받았던 그런 충격보다 한 2배쯤 의 충격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런 조화와 대칭성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구나. 마치 시인이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야.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서 저도 이제 수학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쌤, 근데 아까 수학 뭐라고 하셨죠? 저 들으면서도 이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시인. 네네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네. 미분적분이 시랑 똑같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 자연 현상에서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의 패턴을 보면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 비율이 황금비로 퍼지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황금 나선이라고 그래요. 이 허리케인의 모습이. 전혀 관계없는 이런 자연 현상들에 왜 이런 패턴들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지? 그런 것들의 연결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죠.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결국은 표현해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수학의 언어로.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네. 그런 작업은 시인의 작업과 닮았다는 거죠. 네. 와. 이런 걸 학교에서 먼저 가르쳐줬으면 되게 흥미롭게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네, 수학에서 그런 것들을 찾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우린 교과 과정을 배우니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초중고에서 배우는 수학이 과학자나 공학자를 기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어떤 생각의 방식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 이게 수학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언어 같다는 거랑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언어죠. 일맥상통하네요. 그래서 언어죠. 네. 그리고 이 보편 언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과 제가 전혀 말이 안 통해요. 언어가 달라서. 하지만 제가 쓴 수식을 그 사람이 전혀 오해 없이 제 의도대로 이해할 거거든요. 만약 수학을 이해한다면 보편 언어의 성격.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어떤 다른 걸 이해하는 게 빠른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언어 중에 하나로 보니까 그렇죠. 수학이라는 걸 잘하면은 A라는 걸 잘하고도 B라는 걸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의 수학 측면을 2개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기초체력, 그러니까 분야에 관계없이 생각의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약간은 그 지식의 측면에서 그 수학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또 시대가 됐어요. 그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개인에게 요구되는 그런 그 역량이나 능력의 기준도 많이 바뀐 게 분명하고 인간의 영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왔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얘기할 때 이 산업혁명이 4번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저는 그 1차와 2차의 포인트는 그 대량 생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간의 노동력을 그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 3차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상세계와 실물세계가 결합되는 그랬더니 이런 생산성이 폭증하더라. 이제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산성의 폭증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연료들이 있잖아요. 1차 때는 증기구, 2차 때는 전기구, 그 연료가. 3차 때는 계산력이에요. 컴퓨터의 계산력이 그 드라이브하는 연료였거든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연료는 뭐지? 이제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4차 산업혁명의 연료는 데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데이터 기술이
미래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거든요. 그 미국 그 시장 조사 기관 그 IDC에 따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90제타바이트였다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 기가바이트가 뭐야? 익사바이트 처음 들어보니까. 익숙한 단위로 설명한다면 99조 기가바이트인데요. 와. 이거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 수의 약 1282배입니다. 그게 더 힘듭니다. 모래알 그 숫자라는 게 거의 무한처럼 보이잖아요. 그거의 1000배가 넘어요.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 경험과 직관이 안 통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거는 이제는 문과이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의 마케팅 분야 예전에는 주로 다 문과 출신들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 마케팅 분야에서는요 빅데이터로 소비자 그 트렌드 분석 이런 걸 탁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일 잘 나가요. 문과이과 구별이 이제는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서로 다른 데이터들에서 공동의 패턴을 읽어내고 그 패턴들을 관통하는 어떤 일관성을 읽어내는 기술 이게 수학과 통계학이 역할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데이터 사이언스죠. 아니,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 가장 뽑고 싶어하는 전공을 가진 애들이 예전에는 경영 경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나올 때쯤에는 수학과였어요. 수학과생들을 밀려난 거네요. 수학이 들어오고 경제가 나가지. 하다 보니까 하고 저도 밀려나더라고요. 이게 경험과 직관이 얼마나 그거에 의존하는 게 위험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유명한 그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뭐냐면 주문하는 패턴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그 데이터를 뒤져봤더니 데이터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래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계속 맥주도 같이 주문해.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맥주 먹고 자다가 오줌 싸니까 기저귀가 이게 너무 형님 벌써 그럴 때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과 직관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뒤져봐야만 아는 그런 변화죠.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은 왜 기저귀를 사는 거와 맥주를 같이 사는 게 나옵니다. 결국은 문화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아이들을 주로 엄마가 많이 봤는데 네. 요즘 젊은 아빠가 애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애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거야. 문화가 바뀐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못 읽어냈어요. 근데 데이터에는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를 읽어라. 근데 쌤, 그 빅데이터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는 거는 그 AI가 잘하는 거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양을. 네. 인간이 뭐 따라 해봤자 뭐 한계가 있을 테니까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가 잘하는 영역은 넘기고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인간이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자. 이제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그 말 자체는 저도 동의가 하는데 어떻게 오버하는 분들이 있냐면 저기 수학도 그렇고 뭐 이 언어도 다 인공지능이 더 잘하니까 자동 통역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말자. 심지어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네. 네. 외국어 뭐하러 배워? 그러니까요. 이거 번역기가 다 다 해주는데. 해주면 되는데. 아. 근데 저는 여기에는 정말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이 동시 통역을 더 잘하겠죠. 그렇지만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결국 아이가 접할 수 있는 세상을 확장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계가와 인간이 누가 더 잘하느냐의 영역이 아니라 그 아이의 세계가 넓어지고 그 아이의 어떤 그 가능성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학도 기계가 더 잘하겠죠. 상당히 많은 수학은. 하지만 그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터득하게 되는 그런 그 합리적 어떤 추론의 능력 이런 것들은 인간의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위해서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과 기계의 역할을 구별하고 인간이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자는 말은 맞지만 그것들이 그 과도하게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논리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 없애버려라. 뭐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그러니까 가지 여러 가지로 위험하게 가고 예를 든다면은 사람이 그런 이 수학적 사고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합리적인 추정과 궤변을 구별 못하게 돼요. 아하. 사실, 팩트와 선동을 구별 못하게 되고요.
임기응변과 창의력을 비슷한 걸로 생각해요. 이게 오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독립된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사고의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설사 기계가 잘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사유와 또 그리고 창의력은 포기하지 말라. 저희한테 좀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창의력을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고 싶은데요. 자신 있으시죠? 아이디어는 개그맨이죠. 아 진짜. 퀴즈 하나 보시죠. 자, 어미닭과 병아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먹음직스러운 모이가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모이를 먹을까요? 너무 쉽죠. 엄마닭. 왜요? 엄마닭이 애기한테 비켜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나와봐. 엄마 먼저 먹고 어른 먼저 먹고 먹는 거야. 나와. 그래가지고. 창의력이 좀 심각하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병아리. 왜요? 병아리는 작아서 펜스 밑으로 빠져나가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과학적이다. 사이언스하네. 네. 아니 누가 먹는 게 먼저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공산주의네요. 네. 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네. 꼭 뭐 저런 게 중요할까? 정말 생각하게 슈카 되네요. 넌 항상. 넌 항상. 아 왜요? 왜? 자, 강유미 씨. 아무래도 희극인의 자존심. 예, 울타리를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삶의 노하우 그리고 비행술 이런 것이 뭐 자연스럽게 비행술. 어미닭이 유리하지 않을까. 네. 예, 또 그렇고. 상당히 예리하신 말씀이었어요. 오. 사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그림이 아니라 결국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병아리가 먼저 먹네요. 이게 독일의 물리학자인 테오도르 헨시 교수가 20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노벨상 수상 강연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기는 그냥 범죄였다.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 대과학자 취급을 받게 됐을까? 설명하는 슬라이드였어요. 저 어미닭은 목표지향적인 대부분의 과학자들 열심히 목표에 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열심히 시간 허비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장애물이 너무 높은 거죠. 못 가고 있는 건데 애기 닭은 목표 의식이 없어요. 저 뒤에는 뭐가 있지? 돌아다닌 거죠. 그저 즐길 뿐. 울타리 바깥에는 뭐가 있지? 하고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직선을 가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게 최단이었죠. 목표에 다다르는 최단인 거죠. 강유미 씨가 그럼 지금 걔 제일 근접했던 건가요? 근접했던 창의력 거죠. 장난 아니다. 노력이 가상. 네. 그런데 그게 영광을 경험이 있는 어미닭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당장의 앞에 목표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다를 것 같은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몰입해서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헨시 교수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표지향적인 인간, 호기심지향적인 인간. 근데 결국 자기는 호기심지향적인 이제 병아리여가지고 자기가 먼저 노벨상이라는 목표에 다다랐다고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결국은 MZ 세대가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과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 순간에 어떤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이 시대에 오히려 필요한 능력이다. 이런 것이고요. 저런 호기심으로 드라이브되는 저런 사람들을 기르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잘 구축돼 있는가? 저는 그런 것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측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외국에서도 결국 그 기준이라는 거는 그 학생이 학교를 다 마치고 나갔을 때 그 학생을 채용하는 수요자가 기업인 거죠. 그 기업이 교육의 수요자인데 그 공급자는 학교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공급자인 학교와 수요자인 기업 사이에 지금 미스매치, 어긋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 공급자는 이제까지 인류가 쌓아온 그런 것 중에 중요한 그 지식의 정수를 끄집어내서 애들한테 참 해서 준비시켜서 내보내자. 이게 공급자의 시각이고요. 근데 수요자는 기업은 매일매일 바뀌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경쟁자들과 경쟁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가 어차피 그거 얼마 못 버티거든요. 여기 와서 전공과 관계없이 회사의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했을 때 거기서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근데 아직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거에 목표 초점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미스매치입니다. 이 우리 IT 기업 중에 구글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구글을 보면 이 프로젝트 생길 때마다 프로젝트로 모여가지고 이합집산 쫙 모여서 하고 딱 흩어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대요. 구글 맵. 그러면 지도 전문가 이런 사람들 채용하잖아요. 뭐 최고의 능력자죠. 근데 거기 SNS도 들어가고 뭐 하잖아요. 요즘은 왜 거기 보면은 이제 레스토랑도 거기 인기도를 사람들이 직접 다 집어넣고서 맵에 다 통합돼 있거든요. 맞아요. 리뷰도 쓸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IT와 막 이 지도 기술과 이게 다 융합된 총화인데, 근데 그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 다 흩어지거든요. 구글 내에서 다른 이제 이합집산 흩어지는데, 근데 나는 지도 전문가로 와서 최고의 인재 대접을 받았는데 네. 이제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도 일부, 네. 1팀 해서 이게 평생 그렇게 가야 그것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 팀, 그러니까 그거가 시대가 바뀌면서 또 사람들의 새로운 또 요구에 팀에 맞추는 또 다른 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럼 뭐 버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부디 그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찾기를 바란다 하고 차갑게 말합니다. 우와. 정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비일비재해질 것 같아요. 우와.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훈련받았고 이걸로 교육받았으니까 이거 계속하면서 살래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서가 회사에 나눠져 있는 것 보면 무슨 마케팅부, 그죠. 뭐 인사부 네. 이런 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런 구별이 없다는 이제는 거군요. 미래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프로젝트 있는 동안만 딱 존속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조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나운서도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승현 사장 아나운서도- 욕심만 하지 말고. 아나운서로 들어왔지만 약간 지금 예능 MC처럼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하나하나씩 제가 도장 깨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야, 누가 깨질지는 좀 봐야겠지만.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한우물 파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야 뭐라도 한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한우물 파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 우물을 파는 사람이 이긴다. 왜냐하면 여러 우물을 판 사람은 이쪽 우물이 더 이상 이제 안 나와서 이제 덮어지면 다른 우물 또 쓰면 되거든요. 근데 한 우물만 정말 열심히 판 분들은 그 우물이 없어지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멘붕이 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별명이 팔방미인이었어요. 네네. 저는 여러 가지 다 잘했어요. 21세기형인가. 팔방민 오랜만에 듣는다. 야. 21세기인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네, 네. 왜냐면 그때만 해도 막 관심이 너무 다양하게 많고 뭐 완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이거저걸 다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네.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야 하나만 해. 그러면 하나만. 혼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혼났어요 제가. 아, 진짜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딱 와보니까 그게 조금씩 재능이 있고 조금씩 관심 있었던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껴놔도 뭔가 할 줄 알고 여기다 껴놔도 할 줄 알고 맞아요. 쌤과 함께 껴놔도 내가 제일 잘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셨어요. 예, 예. 시대가 바뀐 거예요. 드디어 저런 팔방미인이 이제는 정말 요구되는 시대에 지금 본인이 물을 만난 거죠. 근데 쭉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껏 살아온 게 있으니까 이제 와서 뭘 배운다? 이것도 좀 편견일 수 있는데 그럼 네. 배운다 그러면 뭘 또 배워야 되고? 일부러 막 필요도 없는데 학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이 시대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내 분야의 트렌드가 바뀌고 이럴 때는 새로운 트렌드를 또 배워야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냥 배운 것만 갖고 살 거야. 이제 이건 일종의 고집이죠. 그래서 이 배우는 능력이 참 중요해졌고 배우는 걸 즐기는 사람이 저는 이기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건데 네, 그게. 자, 그러면 학습법 또는 배우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보통 얘가 얘기하는데요. 이제 네. 잘 배우는 사람의 특징. 오. 첫 번째는 좋은 질문이 만들어내는 혁신입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경험이 하나 드는데요. 저는 좀 얼리 어답터라고도 사람들이 그래요. 뭐 IT 쪽에 새로 나오는 거 꼭 써봐야 돼. 그런 저도 식으로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전기차 타실 것 같고. 정말 얼리 어답터의 약간 극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오.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나오기 훨씬 전에 저는 뭐 PDA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뭐 실제 그 손글씨를 쓰고 뭐 이런 제 일정 관리를 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다 아이폰 나오면서 남들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만의 보물창고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하.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전에 쓰던 PDA나 뭐 이런 거랑 이게 사실 같은 건데 다를 게 없거든요.
왜 얘는 이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되고 예전에 하던 PDA는 안 그랬지?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기술도 비슷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 같거든요. 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아니 왜 음악 CD를 돈 주고 안 사고 자꾸만 복사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왜 나는 듣고 싶은 곡은 한 개인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12개를 돈을 내고 사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질문이 달랐네요. 문제라고 생각한 게 아예 달랐네요. 12개 들어있는 CD를 안 사도 한 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각 개인의 어떤 그 선택과 그 취향을 존중해주면서 그걸 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돈을 벌었죠. 완전 상식을 뒤집어 버렸던 그런 사례네요.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질문을 중요합니다. 통해서. 맞아.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우리 하드웨어가 진짜 좋아요 뭐 이렇게 말했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이 아이폰의 혁신이 이런 세상을 바꾸는 게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앱 생태계와 본인이 원하는 한 곡만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선택의 존중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저는 그래서 수학의 가치가 학교 교육에서 수학의 가치는 그런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다다르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수학을 잘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좋아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수학의 가치를 굉장히 이해했다는 증거는 많아요. 예를 든다면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와서 회사를 2개 창업했어요. 그 컴퓨터 회사 넥스트라는 걸 창업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창업했습니다. 근데 픽사에 그 완전히 이런 기하학을 써서 계산 기하학이라는 걸 그런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기서 연구하고 만들어냈거든요. 세계 최초로 100% CG로 만든 첫 번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거기서 만들었죠. 맞아. 픽사에.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스티브 잡스가 적어도 수학적 재능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수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와, 수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한다는 건 정말 너무 멋진 말인데요. 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또 기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키워드는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지 말아라. 동료와 함께 배우고 동료와 함께 해결하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려운 문제는 혼자 골방에 가서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네. 근데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허준희 교수도 네. 본인이 처음 업적은 혼자 했거든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첫 업적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이어질 때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세상을 깜짝 놀래가지고 기대치가 올라갔잖아요. 저 사람 다음 것도 굉장한 걸 낼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또 바로 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글을 살린 것은 그의 처음 그 유명해진 그 논문을 읽고 몇 명이 연락을 해왔대요. 너의 그 아이디어가 너무나 훌륭해서 그걸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뭐 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 같다. 우와. 결국은 이 협력을 통해서 그 본인의 그 두 번째 난관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나한테 쉬운 게 동료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요. 반대로 나한테 어려운 게 동료한테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료와 함께 해결하고 배우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훈련시켜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들 합니다. 약간 팀플 같은 거 이런 조별 모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팀플 하면요. 학생들이 불평이 되게 많아요. 왜요?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덜 열심히 하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 프리라이더 문제가 네, 프리라이더 문제가 있고 개그에서도 이런 거 뭐 있었죠. 조별과제 잔혹사, 조별과제 잔혹사 뭐 이런 거 패러디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분명히 공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한 10배쯤 더 했는데 또 학점은 똑같이 봐도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그 팀플을 해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 않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물을 만나서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훨씬 더 빨리 이제 승진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거기서 보상받거든요. 그 훈련이 시차가 있는 거죠. 예전 세대는 이 개인 플레이하는 게 개인 플레이에서 자기가 잘하면 성공하는 그런 사회였지만 이제부터는
팀 플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학교에서부터 그 연습을 하고 동료와 함께 배우고 함께 해라는 것을 그런 능력을 기른 사람들이 네. 지금은 요구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그 멘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 나 알려주는 사람. 네, 가르쳐주는 나를 사람.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좌절의 시기에 왔을 때, 아. 다 손 놓고 싶을 때, 보통은 혼자만의 세계에 침잠하거든요. 네. 혼자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는 왜 이렇게 바볼까, 뭐 이런 스스로를 자책하거든요. 네. 근데 뭐 허준희 교수처럼 그런 대학 때 성적이 안 나오고 뭐 아주 낙제하고 하는 그런 좌절의 시기에 넌 충분히 재능 있는 아이야 이렇게 끌어준 그런 그 교수님 뭐 이런 우리가 위대한 멘토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네. 반복 학습에 질리고 뭐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든 국어를 포기하든 심지어 학교를 포기하든 그런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학생들이 다 나름의 재능이 있고 그리고 그게 발현되는 시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별의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각자의 방식으로 주위에서 기다려주고 그 별의 순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멘토를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좌절의 시기가 있다. 방황의 시기에 빠진다. 그때 피할 거 꼭 하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지 마라. 아, 멘토를 열심히 찾아라. 주위에서 찾거나 네. 영화에서 찾거나 책에서 찾거나. 그 별의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요즘 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꽤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모임하는 자리가 생기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멘토였다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은 친구도 있고 네. 10몇 년 전에 제가 하던 가게에 와서 뭔가를 막 되게 제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잘 열심히 해서 지금은 뭐 몇백억짜리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기도 한 친구들이 그 멘토셨네요.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냥 제 선의로 조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눠줬을 뿐인데 어떤 이에게는 젊은 친구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구나. 저는 너무 지금 잘 느끼겠어요. 저한테도 멘토세요, 홍석천 씨가. 어떤 면에서요? 늘 빛나는 방송인. 너무 눈이 부신데요 지금. 순간이세요. 네. 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누구나 훌륭한 멘토를 찾고 싶지만은 이게 우리 수많은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적용되려면 물론 찾은 소수도 있지만 못 찾은 대다수를 우리가 품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데이터만 충분하면 기계가 다 학습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웬만한 지식은 다 스마트폰으로 다 얻을 수 있고. 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단조로운 교과 내용을 학생들은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는 그리고 실수 안 하기 전문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좀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학교를 벗어나서 나가고 나면 미래의 직장에서는 처음 보는 일들을 해결할 걸 요구하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억울하죠. 나는 이런 거 안 배워봤는데. 이런 거 해결해 볼 기회도 없었는데. 저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미래 세상으로 우리가 내보는 거 아닌가.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교육의 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꿈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대학을 못 가면 취직도 힘들고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가면 큰일 나는 분위기죠. 좋은 대학교 가려면은 성적이 필요하잖아요. 수능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목적이 대학이에요. 학생들 공부하는 화면을 잠깐 봤는데도 되게 보기 싫으네요. 네, 머리가 아파요. 예. 아니 근데 우리는 학생들을 평가를 저걸로 하면서 저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좀 잔인한 얘기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에는 평가제도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야겠지. 네, 다 변해야 되겠죠. 우리 교육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변별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변별력이 지금 우리 제도의 그 평가 제도의 좀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줄여봤어요. 애들이 좀 스트레스 좀 적게 좀 시간을 갖고 문제 풀어보라고. 그랬더니 다 만점 받아.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늘려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려도 이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킬러 문항 만들죠. 꼬아요. 그 기본 개념을 극단적으로 꼬는 킬러 문항이 2~3개씩 이제 있거든요. 수능에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몇 년 전에 네. 우리나라 그 수능에 몇 년 동안에 나온 그 대표적인 킬러 문항들 몇 개를 영어로 번역해서 문제를 제가 세계 수학자대 브라질에 가지고 갔었어요. 어머나. 거기 그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다 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필리상 수상자 이런 뭐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푸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It looks quite difficult for that. Oh, difficult. Okay. Certainly, I don't think that high school graduates in Hungary would know how to integrate. Oh. I don't think they know integral. 아. High school. High school. No. I see. 이런 괴물 같은 문제를 왜 학생들에게 이런 걸 풀게 하냐고 저한테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거의 100%.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리함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전문 수학자들조차도 이 우리나라 킬러 문항이 정상적이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사실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 3년 선행학습을 하는 게 결국에는 수학을 공부할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이 킬러 문항 한 문제 풀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도 하죠. 근데 반복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반복이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복 학습에 특화된 또 사교육들이 굉장히 또 커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제 좀 악화되는 건데요. 결국 대안은 자명하거든요. 문제수 줄여야 합니다. 문제수를 줄이고 대신에 서술형 문항을 좀 늘려서 자기 생각을 좀 기록하는 그리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평가제도와 이런 입시제도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같이 보고 고치지 않고 하나만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시스템의 문제는 우리는 이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정을 배워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중학생들도 서로 다른 반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자기 그 관심사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똑같이 가르친다는 거는 결국 소수의 잘하는 학생이 계속 잘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개개인의 개별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개별성 하면 우리가 또 요즘에 배운 게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인공 문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학생들 수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이미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버리고 간 몇 명은 민상이는 자기 랩도 이 시절에서 깨우지 마. 이제 민상이도 깨워 안 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데리고 가는 이제 세월이 된다.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금 진단을 하신 건데요. 그 OECD가 교육 2030이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 주도성이 미래 교육의 전제 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에 영향받아서 지금 일단 변화는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마다 관심사에 따라 서로 다른 과목들을 듣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게 우리 대학 다닐 때처럼 내가 과목을 정해서 수강 신청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교육받고 성적 받고 미국 졸업 인증 드라마처럼 자기 이게 캐비넷 열어가지고 수업 들어가고 자기가 맞습니다.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나이 아이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과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교과 내용은 생각의 재료라고 생각해요. 재료가 풍성이 있어야 그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좀 남이 안 가본 에베레스트도 좀 가보고 동네 산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경험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에베레스트 갔다 와서 에베레스트 갔던 거 잊어먹어도 돼요. 거기 어떻게 올라갔었지 몇 번 저는 가본 경험이 그 통쾌감이 그 성취감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자기가 진짜 관심 갖는 한두 분야 정도에서는 조금 가보게 해줘야 돼요. 진짜 어느 구름에 비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빤한 것만 하다 보면 그런 통쾌감을 경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그 독립적인 어떤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 그리고 그런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어떤 시민을 길러내는 것 저는 이것들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배려, 협력 이런 마음들을 얻을 수 있는 배움이 확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그냥 문제를 잘 푸는 방법만 알려주게 된다면 저희는 사회에 나가서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제는 공부가 평생 그냥 교육만 받는 시대가 아니라 어른이든 아이든 평생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쌤이 생각하는 이제 공부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여쭙겠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대비책을 미리 배우지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죠. 낯선 여행길에 나서거나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생각한 것만 배워서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힘을 키우는데 수학적 훈련 그리고 언어적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독, 뭐 글을 쓰거나 시를 쓰는 행위,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훈련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저는 지금이라도 시도해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문제의 유형별로 신속하게 답을 낸다면 생각의 힘은 얻지 못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 우수한 성적의 바보들이 미래 세상을 주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우수한 바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의 힘을 갖추고 미래를 주도해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왠지 모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수학 얘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예, 수학이 안 나서 다행이에요. 정말 수학 공식 하나 없는 그런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좋아요. 유익한. 네, 오늘 저희가 급변하는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깊이 있는 배움을 한번 얻어봤습니다. 자, 오늘 100번째 쌤 박형주 교수님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